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충격으로 코스피가 3%대 급락해 2,500선 붕괴 직전까지 갔고 코스닥은 4%대나 밀려 검은 월요일이 연출됐습니다. 코스피는 약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환율도 15원이나 크게 올랐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는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포스코와 한국타이어 등 기업들이 출하를 하지 못해 생산은 마비됐고 아파트 공사 현장은 시멘트와 철근 공급이 끊겼습니다. 택배노조도 오늘 18일 경고 파업을 예고하면서 택배 대란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수지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시 시화 방조제에서 낚시객 3명이 탄 고무보트가 배수로로 빨려들어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된 남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은 작황이 부진하고 호수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파업, 가뭄 등 한국에 닥친 위기 상황은 한둘이 아닌데 오늘 코스피까지 3% 넘게 급락하며 2,500선 붕괴 직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코스닥도 4% 넘게 폭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고 원화 가치도 거의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경제를 노리는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포인트 남짓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며 2,504.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간신히 2,500선은 지켰지만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저점은 깨진 셈입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큽니다. 오늘 하루만 4%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828.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휘청거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5월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은 8.6% 상승률을 보이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 밤 통화정책회의에서 0.7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 축소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1원 오른 1280원으로 출발해 한때 1288원까지 오르며 연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15.1원 오른 1284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 고점을 깨고 129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표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도 금리 발작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3.5%대를 기록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거란 기대가 무너진 데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공사 현장에선 철근이 없어서 난리인데 포항 제철소에는 철근이 한가득 쌓여 있고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생산했지만 출고하지 못해 공장에 쌓인 제품들이 한가득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쌓아둘 장소도 없죠. 제품 생산을 아예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재료를 공급받지 못한 중소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타이어 공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운송 트럭이 분주히 오갈 때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출고되지 못한 타이어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출하량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출은 언제 선적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이러다간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수출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서 생산품 딜리버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 지연으로 인해서 고객 컴플레인이 증가될 수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건설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철근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물류 마비는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의 조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속 제품을 받아 프레스 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장은 비축 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캔슬이 되거나 연기가 된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원 상태에서도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품들이거든요. 구리 부품으로 쓰여지는 제품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차종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던 신차 인도는 더 늦어졌습니다. 일부 고객은 계약을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인도가 빠른 수입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차가 못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생산까지 지장을 받을지는 아직 조금 더 본사 지침이 받아봐야. 경제단체들은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송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박인치입니다. 지금은 가뭄으로 힘들지만 사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죠. 때문에 사실 지금이 바로 공사 적기인데 공사를 하고 싶어도 자재가 없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 파업이 풀려도 장마가 오고 그 뒤엔 폭염이 이어지니 공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지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계동의 아파트 재개발 현장입니다. 아파트에 뼈대를 올리는 골조 공사를 진행하다 사실상 공정이 멈췄습니다. 철근을 올려야 할 타워 크레인은 멈춰섰고 현장 내부에도 오가는 인력이나 움직임 없이 적막감이 감돕니다. 외부에 있는 그 철제품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작업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섰단 얘기예요, 현장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공급이 멈춘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한 건설업체는 골조 공사 중인 현장의 90%가 공사를 중단했다고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에선 철근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일부 공정만 진행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라 조만간 현장 대부분이 멈출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사 중단이 계속되다 장마철까지 겹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어 공사 지연이 장기화돼 입주 기한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처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파업이 계속되게 되면 공기 맞추는 데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자재비 인상과 코로나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던 건설 현장에 자재 수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주택 공급에도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에 이어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도 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계약 고객 중 식품 취급업체가 많기에 식자재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단하라, 취재!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소속 조합원 3천여 명이 광화문 우체국 앞에 모였습니다. 노사 합의가 마무리되던 수순에서 노조가 거리에 나선 건 1일 물량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탓입니다. 노조는 주간 950개 물량 배달 기준으로 수수료 인상에 합의했는데 본부가 연간 기준으로 바꿔 8%가량 수입이 준다고 주장합니다. 인상률을 합의해놓고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신뢰 파괴행위, 협상 파괴행위, 그리고 단체 협약 위반이다. 조합원 70%는 총파업에 찬성했고 오는 18일 토요일 하루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조합원들은 오는 27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스프리트 배달원이 전국적으로 한 3,800명 정도 있는데요. 1,500명? 조금 그 부분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보는 추가 인력 투입을 준비 중이지만 주 고객은 벌써 물류 차질이 걱정입니다. 타격이 크죠. 신선식품을 하는 데인데 파업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접수가 안 돼요. 우체국 택배가 식품 쪽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우체국 택배의 시장 점유율은 업계 4위 수준으로 10% 안팎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닷새 전 장하성, 김상조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호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죠. 경찰은 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수사는 전 정권 윗선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로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산하 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 지원하거나 이미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최근 참고인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소환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 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러다가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갈 것이다 이거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날을 막아내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잘못을 했으면 또 잘못이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한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부터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공연히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의 신호탄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공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라도 보복 수사에 칼날을 맞겠다며 국민들이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를 정치화하는 것이야말로 규탄받을 행태라고 반격했습니다. 혐의 사항 하나하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다 민생에 고통을 줬다며 산업부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법은 국회를 거쳐서 바꾸거나 만들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만으로도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등 여야 간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대통령이 거절할까? 퇴로를 막으려는 차원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그렇게 다 결정할 것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뭐하러 나뉘냐며 반발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수정 요구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 등이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조 의원 개인 발의라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지금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간소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죠.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시행령 수정 요구법이 또 다른 뇌관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체제 첫날 현충원을 찾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룰이나 계파 갈등은 어떻게 할지 우상호 비대위 숙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수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첫 요구에 수박이 아니면 호박이라고 하냐는 반발부터 터져나왔거든요.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첫 회의 일성은 민생 중심 하나된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 민생 문제 또 경제 위기 또 여러 가지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선관위원장엔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박 언급을 금지하면서까지 다독이려는 계파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권을 다툼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구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박이라는 용어를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양문석 전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역시 수박을 수박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호박이라고 해야 하냐며 각을 세웠습니다. 반면 수박은 경멸하는 명칭인데 논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화치고는 좀 찌질해 보이고 패거리 정치의식, 문화, 계파가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논쟁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죠. 이인영 의원도 수박이라고 구박하거나 주눅들게 하지 말자며 이런 수박 같은 저와 함께할 중도 노선의 후배를 응원한다는 글을 올리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조만간 국회의원들 워크숍을 열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과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해결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가 권양숙 여사와 만났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로 사실상 첫 단독 행보인데 김 여사는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인터뷰도 하는 등 보폭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없이 홀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 분향하고 너럭바위로 이동해 묵념한 뒤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반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공개 예방했고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김 여사는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는 등 향후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에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동물학대나 가정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온중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선치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 자문위원회는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경찰국 신설이 사실상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단체로 성명을 내고 군부 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검수완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소속돼 있던 경찰국은 지난 1991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현재의 경찰청으로 분리 독립됐습니다. 네.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청의 인사, 예산, 감찰 등의 권한을 행안부가 넘겨받으면서 중앙행정기관이 경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보장하자라는 뜻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거든요. 예. 그런 취지를 다 무시하는 거에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만들어 경찰위에 실질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찰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뭐 좀 고려해달라, 제고해달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화관 사진이 또다시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진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김건희 여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팬클럽을 통해 공개했다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누가 찍었느냐를 놓고 사실 공방까지 벌어져 일단 김 여사의 휴대폰을 통해 찍은 것으로 일단락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영화관을 방문한 사진 원본이 또다시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공개 사진엔 김 여사가 팝콘을 들고 있거나 윤 대통령과 팝콘을 함께 먹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나온 것을 두고 애둘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팬클럽 대표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의 접근성 상상력과 유연성 발현 등에 있어 공조직이 낮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공조직을 통한 소통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라면서 서둘러 공조직인 제2부속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가 그 권양수 여사를 예방한 뉴스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사실 뭐 알려진 바가 없어서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이 일부가 나왔다면서요. 네, 한 30-40분 전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윤 대통령을 두고 너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양숙 여사도 김 여사에게 몸이 불편해서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도 모습을 드러냈죠. 네, 석정규 민주당 인천시의원 SNS를 통해 지역구 간담회 행사에 참여한 이 의원 부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사진 속 김혜경 씨는 모두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꽃바구니를 남편과 들거나 서기원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9일 대선 사전투표 후 처음인데 지난 보궐선거 투표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게요. 최근 경찰은 김 씨의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당선됐으니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면서도 이를 외부 활동 재개 신호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하는 게 느껴집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폭로한 엑스파일을 놓고 하태경 의원이 뭐 고소한다고 하던데 뭐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엑스파일 60년치가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하태경 의원과 대화했던 대화를 공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볼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해당 발언이 나오자 하태경 의원이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박 전 원장이 앞으로 공개 발언에 유의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오늘 재차 박 전 원장이 사과라는 단어를 썼지만 허위 날조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누구네 집 뭐 부부싸움 날 일이 있습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공적인 사람이고 도덕성이 중요하기에 더 민감할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 회동에서 규제 혁신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님을 뵈야 되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 혁신 전략회의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규제 심판 제도는 규제를 받는 민간의 입장에서 꼭 없애야 할 규제를 골라내는 제도로 정부는 심판관 역할을 할 전문가 100명을 뽑아 설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물가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4%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자재 난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대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에서 낚시하던 고무보트 한 척이 배수 물살이 휩쓸려 배수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는데 그 큰 배수로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걸까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무보트 한 척이 배수관문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강한 물살에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휩쓸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시화 방조제에서 낚시하던 고무보트 한 척이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무보트에 있던 3명이 모두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지나가던 낚시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정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가 입었던 구명조끼와 옷까지만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낚시가 가능한 구역에 있다 사고 지점으로 휩쓸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고 방송이 들려가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고무보트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그 시야 방조제 배수 관문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CCTV로 수문을 감시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수문과 달리 해상 접근 금지 부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쪽은 하나도 그런 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 게 돼 있으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자. 응? 애초에 근처도 가지 않았겠죠. 해경은 생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부산에서 비슷한 참사가 또 벌어질 뻔했습니다. 범칙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갖고 간 건데 다행히 범행 직전에 제압됐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출입문을 걸어 잠급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경찰관이 곧장 남성의 팔을 잡고 제압합니다. 남성의 손에는 노란색 액체가 든 생수통이 들려 있었는데 다름 아닌 휘발유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라이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파출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다 범칙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이렇게 15분 정도 소란을 피우고 이제 다시 보자는 식으로 해서 나갔다가 파출소 재방문한 게 한 35분경.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만약 문이 잠긴 채 불이 붙었다면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30대 영선의 야당 대표를 시작해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죠. 오늘 MBN 뉴스 7에서는 취임 1년을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이번에 선거 2번 연달아 치르다 보니까 이게 좀 성대가 좀 평소와 다릅니다, 제가. 예, 성대가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예. 현안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은 여당 탓이라고 합니다. 그 야당도 여당이 책임을 다하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런 화물연대 협상의 대상은 화주들입니다. 근데 화주들의 어떤 연맹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측이 중간에 중재자로 나서서 이런 협상을 중재하는 것이고,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을 변경할 사안이 있을 때, 입법 사항이 있을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지금 일몰제로 3년 동안 시행해 보기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코로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런 안전운임제 했을 때 운행 안전이라는 게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몰제를 좀 연장하자 정도까지가 국회나 이런 차원의 논의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여당 측에 이렇게 너무 강한 언사로 이제 비난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게 좀 오히려 논의의 틀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당이 이런 입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테니까 대신 이걸 뭐 비난조라든지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뭐 예전에 너무 자기 정치하러 간다는 말 때문에 발끈해서 뭐 하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이준석식 자기 정치란 뭘까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역설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까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두 번의 선거 동안에 제 정치보다는 오히려 당의 공공의 목표를 위한 그런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들을 많이 구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개혁의 아젠다들을 제가 세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자기 정치다라고 표현한 거지만은 사실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는 건 하도 그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죠. 그러면 사실 당을 위한 거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뭐 얘기를 이제 물론 하신 거지만 당 대표를 1년 내내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선거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당 대표는 선출된 권위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당신 말 듣지 않겠다라는 뭐 소위 하극상에 해당하는 것부터 그리고 선거 전략에 대한 지휘에 대해 가지고 선거가 좋음에도 나중에 거기에다 책임을 물리려고 한다든지 예. 대선에 0.7% 차로 이겼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승리의 원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선 직후에 저를 승리의 원흉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보수 정당이 기록한 역대급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흔들려는 모습이고 이게 1년째 지속되는 것은 제가 뭐 원외 당대표인 것도 있겠지만은 뿌리 깊은 어떤 한국 사회에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카르텔에 된 그런 어떤 부분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다 이겼는데 원유란 말을 들어야 했다. 공천 시스템 거론하셨죠. 사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이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혁신이 출범시키면서 이걸 이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는 최재형 의원님과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최재형 의원님은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을 지방선거 때 지내셨습니다. 네. 그분은 감사원장으로서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이고 그분이 공천위원을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미비하더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공천에서 공천권 행사한다는 거는
단수 공천 찍어내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 사람을 찍어내린다든지 아니면 경선하는데 여론조사에 1등, 2등, 3등, 4등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1등 날려버리고 2등, 3등을 경선 붙인다든지 뭐 이런 행태들에 대해 가지고 최재형 의원 본인이 굉장히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지 이걸 어떤 방향을 풀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문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방향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당 윤리위가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됐죠. 일각에서는 뭐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징계 처분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파악해봐야겠지만은 24일, 27일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엔 2일이라 그랬어요. 6월 1일이 선거인데 6월 2일 날 윤리위를 잡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24일, 27일 이런 것들도 저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 관련된 건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무엇이 논의된다는 걸 들었지만은 일정이라는 건 전 통보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윤리위 진행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대장도 의혹 같은 이른바 전 정부 시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수사를 뭐 할 거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망도 있고요. 적폐 수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폐 수사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광범위한 단위로 이렇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적폐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런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터졌던 것인데 이것이 수사가 지연돼 가지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수사의 결론을 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한 번 더 했는데도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런 것들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뭐 예를 들어 그분들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들도 긴 시간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공감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계에 그러니까 사실 장관으로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분이 앞으로도 이분의 말하는 센스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성이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저는 희망하게 저희 당입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분이 절대 누군가의 소모되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그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선 때는 만 40세가 넘죠. 그럼 피선거권이 생깁니다. 어떻게 도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 당대표 나가겠다고 생각한 게 전당대회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 2주일 전이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 훌륭한 대선주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제가 전당대 나올 때도 다른 분을 지원하다가 제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불충분하는 것이 있고 제가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참여를 하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거라든지 정책이라는 걸 소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도 얼른 낫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사실 찔끔찔끔 여전히 대부분 지역은 가뭄이 심합니다. 농작물은 작황이 부진하고 호수는 바닥까지 쩍쩍 갈라지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서 희망을 갖기도 힘듭니다. 김명현, 장진철 두 기자가 가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2주 뒤 수확을 앞둔 한 감자밭입니다. 감자잎이 땡볕 아래 생기를 잃고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땅속 흙은 아예 물기가 없을 정도로 바싹 메말랐습니다. 해대도 넘어온 거죠. 이렇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감자를 캐보니 탁구공만한 크기가 대부분인데 심지어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을 파헤쳐봐도 산풍성이 높은 굵은 감자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밭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지하수가 메말라 가동을 멈췄고 바로 옆 하천도 물이 없어 숲을만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지역의 내린비는 고작 40mm 정도. 봄철 저온 현상에 가뭄까지 겹쳐
감자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품성 있는 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사된다고 봐야죠. 바짝 마른 논에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자 화천에서 담아온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가물은 상태잖아요. 저희 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아직까지 물을 못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은 소양호 상류인 강원도 인제의 한 선착장입니다. 원래는 물이 선착장 위까지 차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선착장 끝부분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폭이 800m에 달하던 강줄기는 실개천이 됐습니다. 드러난 강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수심이 깊어 어민들이 주로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지만 요즘은 고기잡이는커녕 배를 띄울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벌써 보름 가까이 됐습니다. 소양호 중상류도 예년보다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업에 나선 어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닷새 전에 쳐놓은 그물에는 손가락만한 물고기 3마리가 전부입니다. 10년째 붕어와 메기를 매일 한가득 잡았던 명당이었는데 올해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조금 수심이 깊은 데로 가야 고기들이 이제 움직이고 이제 들어오고 그러지. 물이 차 있을 때는 많이 들어오죠. 거의 매일 걷다시피 해서 작업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 비가 간혹 내리고 있긴 하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메마른 대지와 함께 타는 마음을 흠뻑 적셔줄 비다운 비를 기다리는 농민과 어민들은 야속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런 최악의 가뭄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121년 만에 최고 기온이 나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5.8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한 달간 비가 온 날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습도도 가장 낮았습니다. 비가 안 오면서 봄철 평균 기온은 13.2도로 가장 높았고 오존 농도도 1년 전보다 21% 증가해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홍수가 심했다가 가뭄이 심했다. 진폭이 커지면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뭄도 한 5년 정도를 주기로 심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이상고온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인도에선 12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스페인에서도 최고 40도를 훌쩍 넘는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The global energy system is broken and bringing us ever closer to climate catastrophe. 7월 초까지는 가뭄과 더위가 계속될 수 있고 마른 장마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농번기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신효순, 신미선 양이 숨진 지 오늘로 딱 20년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미군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 집행 도중 발생한 사고는 바로 소파, 주한미군 지휘 협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먼 소파 개정 문제 홍지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경기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신효순, 신미선 학생. 당시 중학생이던 두 학생이 사망한 지 오늘로써 20년이나 흘렀습니다. 아름답게 살던 두 사람이 외국 군대의 전쟁 차량에 덮침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한 재판조차도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한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율은 효순 미선 학생이 사고를 당한 지난 2002년보다 훨씬 높은 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들을 여전히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조항에 근거해 장갑차 운행을 공무 중으로 본 미군 법정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굉장히 분노가 쌓여서 다른 나라에 없는 지나친 그 특혜 규정이 있다 이거죠.
국내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공무중 범죄를 해서 미국이 1차적 재판관을 가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20년 전 효순, 미선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소파 개정은 여전히 갈 길 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돌봄 서비스죠. Well Dying,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호스피스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25% 미만만 호스피스 병동에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병상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사진 예쁘게 찍어드리려고. 아 예쁘다. 엄마 웃어. 추억이에요. 이것도 추억.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송정숙 씨. 모든 항암 치료를 끝냈고 더 이상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마지막 순간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원래 있었던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항암도 안 되고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엄마도 내려놓고 저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마음 편하게 잘 계셨다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고통도 없고 편하고 저 본인도 없고.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의 힘든 치료 과정을 조절하고 미술 치료 등 심리적 교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 5%, 하루 2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집에 계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통증보다는 다른 곳에서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정서적으로 환기도 시킬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호스피스를 찾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입원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수요에 이제 공급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살고 누구나 죽기 때문에 조남한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호스피스 기관들은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8만 명이 넘지만 전국에 입원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상은 1,600개뿐입니다. 영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95%, 미국은 50%를 넘기지만 우리는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스피스를 각종 호흡기 질환, 또 소아와 청소년에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문제는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병원의 수익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1년에 40억 원에 그치는 정부 예산을 늘려 병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중국에서 남성 7명이 여성 4명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린 이유도 여성의 처음 본 남성의 성추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는데 옆에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지만 이를 보기만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탕산의 한 식당에서 여성들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일행 중 한 여성의 등을 만집니다. 여성이 남성을 밀어냈더니 이번엔 오히려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고 여성이 화를 내자 이 남성은 갑자기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일행이 남성을 때리자 이번엔 식당 밖에 있던 남성의 일행들이 몰려와 여성들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계속 때렸으며 폭행은 무려 4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폭행당한 여성 2명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2명도 경상을 당했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배우 청룽도 자신의 SNS에 영상을 보고 너무 속상해 잠을 못 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1일 폭행에 가담한 남성 7명 등 모두 9명을 체포했습니다. 공안 당국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총기 규제를 반대해온 공화당까지 움직였습니다.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무려 20명이 총기 규제 쪽으로 표를 던졌거든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워싱턴 DC에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총기 사고를 더는 원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When we say the children are the future and hundreds of them they don't want future for them.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단체가 개최한 총기 규제 집회가 미 전역 45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은 규제 여론을 키웠습니다. 집회 이튿날인 12일 전통적으로 총기를 옹호하던 공화당도 태도를 완화하며 상원에서 총기 규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발표한 합의안은 신원 조회 강화, 레드 플래그법 지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Forward toward gun safety is nothing short of a political miracle. We're not at the finish line, but we at least can see it, and that's an encouraging development.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성명을 냈고 총기 난사 생존자와 유족도 의회가 수십 년 만에 행동에 나섰다고 환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Either som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pressure and action on our part till they give in, or we hit them, an airstrike. 1962년 10월 16일 미국은 쿠바 상공을 정찰하다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을 포착합니다. 그 뒤 미국과 소련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 케네디 대통령은 양면 작전을 씁니다. 한편에선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전면전 불사 의지도 드러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소련과 비밀 협상을 통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또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은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결국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다나라는 30년 뒤 쿠바 카스트로를 만나는데 1962년 이미 쿠바에선 미국인 9천만 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미사일 162기와 핵탄두 90기를 미국에 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골이 송연해지죠. 북한이 우려대로 7차 핵실험을 하면 핵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교역 1위국인 중국과는 멀어지게 되니까요. 일본과도 꼬이고 꼬인 갈등 때문에 당장 힘을 합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첫째, 아닌 건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 한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필요할 땐 매운 고추가 돼야 하는 거죠. 둘째, 외교안보는 쉽고 명확한 답이 없는 만큼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갈 때는 버티는 것처럼 틀에 박힌 선악이나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창의적이고 신축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때론 새치혀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친 고려 서희 장군이, 때론 명과 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 광해군이 돼야 하는 거죠. 상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 편이 돼야 한다.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한 수 한 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건 이런 게임, 체스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 외교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북 7차 핵실험 정부 대책 있나 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풀리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요즘 상인들은 여전히 한숨만 나옵니다. 식재료값 때문입니다. 특히 금가루가 된 밀가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볶이, 순댓값을 500원씩 올려야 하는 이들은 푸드트럭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나 다름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을 이시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역의 한 푸드트럭 존입니다. 한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긴 줄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차되어 있는 몇 대의 푸드트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푸드트럭들이 장사를 접었지만 거리두기가 풀린 뒤에도 다시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요즘 물가 걱정에 잠을 설칩니다. 식자재 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떡볶이와 순대 가격을 처음으로 500원씩 올렸습니다. 자골이라면 올리고 자골이라면 또 뛰고 하다 보니까 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물가가 오르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고 이게 널뛰기다 보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푸드트럭을 찾는 손님도 예전보다 확 줄었습니다. 사실 손님이 많이 와야 조금 남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감당을 못해. 또 가스값도 올랐잖아요.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수도권 일대에서 초밥 장사를 하는 정진우 씨.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 연어값이 급등하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10,000원에서 원래 13,000원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가격 인상이 또 됐어갖고 전쟁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은 연어 초밥은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터널은 지났지만 고물가로 퇴근길 출출함을 달래주던 길거리 푸드트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은 퇴근길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또 서해안을 따라서 최고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점차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남 해안을 따라서 최고 40mm, 영남 내륙으로도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이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지나면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광주가 24도, 부산이 22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으로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